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2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 인천에 사는 주민들이 크게 늘면서 교통 여건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경기 인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김용석 위원장과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에서 수원까지 이제 먼 걸음 하셨는데 요즘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우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7대 특광역시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또 광역철도, 도시철도, 또 한승센터 등 광역교통 관련 사업만 한 1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100여 건의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면 국회에 또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와대부터 총리실, 정책 협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김포 골드라인 그 열차를 혼잡도를 보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한 8시 사이에 직접 타고 시민들의 열차 이용 현황들을 점검한 바도 있고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주 분주한 편입니다. 현장도 가시고 국회도 가시고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그만큼 경기 인천 주민들이 위원장께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요즘 출퇴근을 지옥에 비유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혼잡한 교통 여건이 힘들다는 건데 이 수도권 혼잡한 이런 수도권 교통 문제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어렵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교통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도권의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교통 문제를 조율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한 게 국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 또 대구권, 강주권 이렇게 대도시 권역의 교통 문제를 전체 차원에서 지자체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차원의 컨트롤 역할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줄여서 대광위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광위가 하는 역할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대광이라고도 약칭으로 많이 부릅니다.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은 익숙할 텐데 국민들은 다소 생소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7년 전인 2019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광역교통 문제가 아까
소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통수단을 가지고 문제를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생겨서 광역교통의 정책이나 계획 그리고 여러 개별 사업들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다오 한 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대책의 컨트롤 타워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우아해 보이지만 약간 험한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각 지자체들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요구만 하고 또 그 요구가 다른 요구와 상충하기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사실 이 대강의 진정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총 9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교통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는 우리 앵커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4년 1월에 예. 그때 명동의 정류장에 예. 버스가 한 500대가 열차처럼 줄지어 서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서울역에서 명동역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렸던 맞아요. 사안들이 한 2, 3개월 지속이 됐던 그때 사례가 많이 불편을 있습니다. 겪으셨죠. 네, 그때 그 이유가 인천과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이 약 33개 노선이 그쪽에 집중이 돼서 약 500여 대가 집중적인 퇴근 시간대에 됐고 또 이 부분을 잘 하려고 서울시에서 정류장 줄서기 표지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시민들을 300m 이상으로 줄을 서게 돼서 교통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강위가 조정을 해서 한 24년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해서 정류장도 분산을 시키고 노선도 조정을 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 전철 통합환승 운임 정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벌써 서울의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전철, 광역철도가 코레일, 또 신분당선 등 11개 철도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환승 할인에 관한 정산받는 문제가 어떤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1년부터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예를 들면 노선 동등 배분 원칙, 그리고 거리 비례 원칙, 승차 태그 원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해소를 위해서 24년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화역에서 김포 또 인천 검단 지역으로 가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노선이 인천과 김포가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이상 표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24년에 저희가 노선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 교통의 큰 축을 보면 이 철도와 도로, 버스가 있잖아요. 이 다른 교통수단을 연계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십니까? 결국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도어 투 도어. 어떻게 제가 집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를 가느냐.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는 교통수단별 입장에서 보다 보니 문제가 불거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용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동서남북으로 4개 곤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곤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이야기하셨는데 핵심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남북권이라고 하면은 수원, 안양, 가천, 하성, 용인 지역을 남북권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남북권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교통량이
최고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에 정차를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강역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또한 이제 대용량으로 2배 이상의 그 여객 처리 용량을 갖고 있는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버스 수송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 구리, 한양과 같은 동부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운영은 하고는 있지만 별내선이라든지 또 5호선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철도 연계 버스를 확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접근교통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권역별 문제를 진단하고 또 광역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비 부담을 위해서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K패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모두의 카드로 확대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GTX 얘기를 해보죠. 그 2024년에 이제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됐고, 또 올해 6월에는 또 서울역까지 이제 연장이 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용객도 많아지고 이제 교통 체계 전반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GTX라는 게 대심도 급행 철도인데 시속 최대 속도가 시간당 180km입니다. 그리고 표준 속도가 100km 이르기 때문에 지하철이 표준 속도가 40, 50km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권 이동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기대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GTX라는 교통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이제 지금 단절 구간인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정차로 개통이 됩니다. 빠르면은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전 개통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역, 동탄까지 28년이면은 안전히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GTX가 중요한 게 GTX를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가 연계되면서 강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GTX 얘기는 이따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 그 2주 전이죠.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수도권 이제 곳곳에 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또 이런 정책은 교통 정책과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주택 공급 대책이 129 대책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통 부분을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교통 대책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주택 공급 정책관이 팀장을 하고 또 교통정책 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그리고 강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교통 관련한 부서가 모조리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강역교통 개선 대책을 하려면 통상 지구 지정하고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가천이라든지 태릉 시시라든지 그 관련되는 지구에 지자체 또 주민들의 교통 건의 사항들을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그 접수받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 강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K패스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교통 카드잖아요. 네. 아까 이제 K패스가 올해부터는 모두의 카드로 확대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K패스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모두의 카드는 또 어떤 게 변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K패스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냐 하면 GTX, 지하철, 그리고 민자철도, 그리고 강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대중교통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일반 사람들은 한 달 사용해서 20%를 환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또 고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또 2자녀 이상 가구들은 30%를 환급해 줍니다.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30%면 3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K패스 제도였는데 저희들이 정액패스 제도라고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을 쓰게 되면 나머지는 이게 예를 들면 6만 2천 원짜리 정액패스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4만 8천 원이 환급이 되는 겁니다. 6만 2천 원 초과되는. 저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센티지였는데 20%면 원래는 2만 원을 환급해야 됩니다. 10만 원을 쓰면은. 근데 정액 패스를 도입하면 최저 기준이 6만 2천 원을 초과했다고 볼 때 4만 8천 원이 환급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해주는 겁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급을 해주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정액 패스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정액 패스에서 일정 금액 이상 쓰게 되면 모든 금액을 100% 환급해 주는 게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 이하로 쓴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해당되는 일반 국민들은 20%, 청년은 30%, 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은 50%, 그리고 저소득층은 53% 이렇게 환급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워낙 많이 쓴다. 네.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쓴다. 그러면 6만 2천 원이 사실 이게 기준선인데 정액 패스에 그 한도를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의 카드를 적용해서 4만 8천 원 전부를 환급해주는 그 제도를 모두의 카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용자가 늘수록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그 재정 부담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또 나오는 게 그 운영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광위에서는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모두의 카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455만 명 오늘 기준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로 그 가입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교통생활비를 부담을 줄여서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를 많이 하면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지역 교통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준공영제는 국가공영제를 대강위가 설립하면서 지방의 버스 업무를 국가 업무로 전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버스 노선 유지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공공성을 높이면서 또 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192개 그 준공영제 노선을 지금 모두 저희 지난 5년간 그중에 180개 노선을 대강위 노선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저희들이 또 신규로 계속 매년 10개 내로 수요를 받아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강역버스 노선 311개 중에 264개 노선을 대강위가 직접 준공영제로 면허를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강역교통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GTX 얘기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 GTX로 서울로 빨리 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경기 인천의 다른 지역들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또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광역교통과 또 연계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할 텐데 대광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개념으로 간선과 지선이 잘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GTX가 간선 기능을 하고 강역철도와 도시철도가 GTX로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간선과 지선 체계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서로 그 GTX와 강역철도, 도시철도가 중복적인 역할 기능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효과적인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수도권 곳곳에 이제 환승센터가 있잖아요. 이 철도와 도로 또 버스와 자가용이 연결되는 일종의 교통 거점인데 이게 또 편리하긴 하지만 또 센터 주변이 혼잡해진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광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 정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센터 먼저 말씀하셨던 주변이 혼잡하다. 그거는 한승센터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센터 개념에는 그런 어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주차 개념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축 결절점이 한승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한승센터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책의 핵심 정책의 목적은 국민들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얼마만큼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7곳에 한승센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8개 교통축에 8개의 거점 한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온 버스들이 그 거점 한승센터에 차를 해차를 해서 해차를 해서 지금은 다운타운으로 모두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이 이 역할을 분담해서 배분하게 되면 보다 광역버스에 대한 증체 효과도 있고 또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BRT 얘기를 해볼게요. BRT가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약간 이제 말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버스 그 전용차로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되는 BRT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BRT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버스 전용차량은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용어가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고 해서 용어를 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철도와 버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고품질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전용 주차로가 있어야 되고요. 전용 차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전용 차가 그리고 전용 정거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 시간당 한 8만 명의 수송을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면 경량전철이 한 6만 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BRT 같은 경우는 4만 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보다는 정시성과 운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철도보다는 건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또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2, 3년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어서 그런 BRT 시스템이 적합한 지역은 가능한 한 BRT 부분, 경전철이나 지하철보다는 BRT를 저희들이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광의 또 중요한 과제죠. 이제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하는데 올해 5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인천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중에 이제 중장기 법정 계획이 20년 단위 광역교통 기본 계획, 그리고 이거를 네 번에 걸쳐서 5년 단위로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인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이 들어가는 게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는 광역철도, 그리고 광역도로, BRT, 한승센터, 향후 추진될 광역교통에 관한 계획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한참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금년 한 6월 정도면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의 비전은 국가 균형 성장을 실현할 초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5국 3특 국가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사업 수와 투자 규모를 보면 108건의 약 106조 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광역교통 문제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대광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반년 정도 흘렀어요. 위원장께서 현장을 아주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원래 제가 그 행정 파트에서 일을 해서 여러 토목직이라든지 도로국장도 했고, 그리고 또 공항건설국장도 했고, 기계 파트인 자동차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일했던 게 몸에 밴 건데,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책상 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든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현장을 가야만이 그 국민들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의 괴리를 맞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 여건을 진단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여건과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실행력도 높아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에게도 현장과 관련해서는 소통과 다름 아닌 얘기다 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수도권 교통 이야기 또 대광의 여러 정책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인천 지역 주민들을 대광이가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건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 국토 면적의 11%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의 그 강역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데에 적기에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시설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연결,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의 5차 강의교통 시행계획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특히나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지역이 낙후 지역이고 뭐 상당히 또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소외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도권 국민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의교통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죠.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은 이동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만으로도 더 나아진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